자, 그러면 이제 그 철학 부분을 이제 할게요. 자, 거기 철학에서는 영국의 경험론이 있고 대륙의 합리론, 독일의 간접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인식론이 있는데요. 인식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철학의 한 분야로서 지식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이런 것들 연구하는 학문이 인식론이에요. 그래서 이 고전적 인식론은 영국의 경험론하고 이렇게 대륙의 합리론, 독일의 간접론 이렇게 세 가지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영국의 경험론은 그 창시자는 프란시스 베이컨이죠. 그 새로운 논리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없는 이론과 체계적 이해가 없는 시용의 무용성을 권고하고 이론과 이제 그 사실의 결합을 강조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계속 사고만 했죠. 어떤 거는 또 기술자는 계속 기술만 만들고 그걸 서로 합쳐놨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17세기에 들어와서 이 과학자들은 이제 이런 사고와 실험, 논리와 사실을 함께 중시 여기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존 노코인데 이 존 노코는 그 지식의 근거는 감각과 경험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간 이해력이 농고란 측에서 우리가 이제 교육학 시간에 배웠던 백지설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 백지설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인간이 경험을 쌓으면서 어떻게죠? 이게 뭐냐면 벽돌 쌓는 것처럼 벽돌 쌓아서 집을 만든 것처럼 하나의 이제 지식을 형성했다. 이런 게 백지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음이 되는 것은 모르죠. 사람이 죽는다는 걸. 근데 사람이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 그러면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되죠. 이런 지식을. 그래서 데카르트처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죽는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생내 개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죽는다는 개념을 안다. 이런 식의 이제 지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의의는 근대적 심리학, 교육학, 사회과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발전을 시키는데 토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서양 교육사 보면 이 노코의 그 백지설 관련된 내용이 좀 자주 언급됐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암기만 하시는데 이런 이해를 깔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납적이고 경험적인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물을 보고 이걸 통해 인과관계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혁명 있죠. 산업혁명에 영향을 줘. 산업혁명은 기술자들이 만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갖고 생각해갖고 새롭게 기계를 만들면서 이제 형성됐던 게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에 일어난 산업혁명은 이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륙의 합리론. 대륙의 합리론이 프랑스 지역인데 프랑스는 이성을 중시로 영역법을 하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빠져있지만 논리적 사유를 강조해. 논리적 사유. 논리적 사유는 그 당시 수학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대륙에서 이제 발달된 그 독일이나 이런 프랑스 같은 철학들은 항상 철학이 수학하고 연결돼 있어요. 수학하고. 왜? 수학이 보편적 법칙이나 이런 것 사회에 제일 필요하다 생각해서 철학과 수학을 이제 연결시키거든요.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누구냐면 데카르트예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거꾸로 경험을 무시해. 오직 뭐죠? 사색과 수학만 강조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합리 철학의 어떤 경험 수입했는데 유명한 말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는 말에서 뭐야? 자아를 발견한 거죠. 여기서 근대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함으로써 끊임없는 의문과 회의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지식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그 앞에서 그 존 로크가 부정한 것처럼 생리 개념을 중시해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불변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불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처음에 몰랐다, 인식하지 못했다. 나중에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사고를 통해 인식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개념을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고를 통해서 계속 인식하면서 알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데카르트의 이제 주요 내용이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수학을 강조하고 사유를 강조했지만 어떤 경험이나 관찰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게 이거거든요. 데카르트와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에 독일의 간접론 보죠. 독일의 간접론은 이제 역교론 시간에서 잠깐 이제 언급할 텐데, 이 독일의 간접론은 영국의 경험론과 대륙의 합리론을 합쳐놓은 거야. 그래서 내용 측면에서는 경험론, 그 다음에 형태 측면에서는 합리론이죠. 그래서 독일의 간접론을 자주 이해할 때 붕어빵 이론을 하죠. 우리가 붕어빵 먹을 때 붕어빵 틀이 있죠.
그 붕어빵 틀은 어디에 빌려온 거예요? 합리론에 거기 데카르트의 그 합리론에서 빌려온 거고, 그 내용물, 붕어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붕어빵이 나올 수 있잖아요. 팥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잡채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경험론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럼 간접론은 이제 뭐냐? 자, 일단은, 이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는 세계는 우리는 몰라. 근데 우리가 인식 대상을 모르지만, 일단, 우리 오감을 통해서 간접을 통해 딱 들어오면, 이 간접을 통해서 조직돼서 우리의 인식 주체인 나한테 들어오게 돼요. 예. 근데 문제는 일단 간접이라는 틀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뭐예요, 이거는? 옆에 있는 합리론이죠. 간접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간접은. 근데 간접의 내용은, 뭐죠?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뭐냐면, 조직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경험론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호동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분은 이제 딱 여자분들이 강호동 보면 난 밥맛이라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죠. 예. 근데 10% 정도는 좋아하면서 좋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강호동이라는 형상은 들어온 건 간접론에서 조직해서 들어오지만 강호동에 대한 호감이 형성된 것은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간접론을 제시했다. 그래갖고 대표적인 사람이 칸트죠. 칸트가 있고 이제 해겔에 의해서 이제 했는데, 칸트는 경험론과 합리를 종합해서 간접의 철학의 기초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순수 이성 비판을 하죠. 이 순수 이성 비판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생리적으로 뭐냐면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이걸 순수 이성이에요. 근데 살다 보면 그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도 쌓이다 보면 이제 이 순수 이성이 왜곡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국내에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을 다 제거하고 상태에서 그 사물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순수 이성 비판이거든요. 자, 하여튼 이 간접론은 후에 이제 칸트 그 다음에 완성했고 해겔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크스도 엄밀히는 간접론자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도. 예, 다만 이제 물질로 해가지고 바꿔놓은 뿐이지, 인식 방법은 간접론하고 관련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회상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거기 이제 왕권신수설인데,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제 왕권신수설은 신이 왕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왕만이 지상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다. 그래서 그 왕의 권한을 어디에서 찾은 거죠? 신에서 찾은 거죠. 이게 왕권신수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왕권신수설은 그 앞에 뭐 주권이론이라든지 국가 이성 개념 이런 등등을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 제임스 1세. 이 제임스 1세는 그 영국의 왕이면서도 또 학자예요. 그래서 왕권 신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했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잉글랜드 왕이 되면서 그 영국 의회에 왕권 신수를 제청하고 주장하니까 영국 의회에선 듣보잡이죠. 영국에서는 왕권 신수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그 다음에 보댕이나 보슈에 이런 사람들인데, 이 보댕과 보슈에인데 이제 그 중에 보슈에는 좀 약간 특이한데, 이 사람은 성서에 근거한 정치를 주장해요. 그래서 왕을 모든 법을 초월한 존재고, 신이 그걸 이제 왕에게 여러 권한을 부여해줬다. 그래서 이제 절대주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던 사람이 보슈에인데, 이 보슈에는 누이 14세와 관련돼 있죠. 그 누이 14세 아들의 뭐냐면 누이 15세인데 나중에 되는 그 누이 아들 가정교사였어요. 그래서 누이 14의 어떤 왕권 신수설에, 그러니까 누이 14의 절대 왕권을 뒷받침해준 사람이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살펴봤고, 요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살펴볼게요. 이제 왕권 신수와 관련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면 21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218페이지 9번 문제죠. 16년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문제가 유치하긴 한데 이제 볼게요. 가와 나에 드러난 정치 이론을 쓰고 그 이론을 옹호한 유럽의 정치 체제를 쓰시오. 그래서 이제 그 가는 이제 보시에가 성서에 근거한 정치이고, 나는 제임스 1세의 첨단 군주국가의 법이에요.
이 두 책에는 이제 왕권 신수를 반영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 왕권 신수서는 유럽의 절대 왕정 체제를 뒷받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정치론은 왕권 신수설, 그 다음에 유럽의 정치 사상은 절대 왕정 이렇게 있는데 아마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더 이상 뭐 이렇게 유치해가지고 참 요때 학교 가시는 분들 보면 하여튼 넘어갈게요. 이거는 괜히 또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좀 적어놨는데 요걸 읽으세요. 그냥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요.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좀 볼게요. 총괄평가. 자, 총괄평가 문제는 221페이지 23번 문제 볼게요. 자, 총괄평가 221페이지 23번을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나왔던 것들 이제 응용을 한 문제예요. 요거는요. 가와 나를 이제 주장한 사람이 각각 누구이며 가의 필자가 프랑스 절대 왕정의 강하에 공헌한 점을 써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가는 일단 누굴까요? 이 사람은 보슈에이죠. 그냥 나는 제임스 1세죠. 그러면 가가 이제 공헌한 점은 루이 14세 절대 왕정을 옹호했다. 요 정도 내야지 좀 변별력 있지 않아요? 너무 기출문제는 진짜 유치해. 이거 저희 중학교 지금 제가 중학교 가르치는데 좀 배우고 나서 금방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야. 이런 문제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뒤에 나와서 계몽사상을 이제 볼게요. 이 계몽사상은 그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제 사회계약서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계약서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계약서를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쉽게 이해가 안 됐어. 그래서 이거를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저널리스트적으로 이렇게 쓴 글을 쓴 사람들 등장해요. 이들은 이제 계몽사상가들 하죠. 그래서 17세기 이제 18세기 때 이 계몽주의 입각에서 등장한 이 계몽사상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직접 배경을 보면요, 17세기 합리주의, 그 다음에 사회개혁 내 노크의 정치사상, 그 다음에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 과학혁명 같은 게 영향을 받았죠. 18세기 때, 그러니까 17세기 영향을 받아서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한번 그거 내용을 쓰라고 한 게 98년도에 한번 나왔거든요. 자, 인간은 어떤 존재죠? 이성을 가진 존재죠. 그리고 이 이성에 의해 인류의 무한한 진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자연과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을 인식하면 일종의 합리주의 철학이 발견됐죠. 자연은 인간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인간과 사회의 움직이는 기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부조리와 그 다음에 미신과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사회를 개혁하면서 역사는 뭐냐면 진보할 수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어떤 이성과 진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계몽사상이죠. 그래서 거기에 핵심 키워드는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류의 무한한 진보,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자연적 법칙을 발견하면 무지와 미신을 타파해서 역사는 진보한다. 뭐 이렇게 논리가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일종의 근대성을 제공했죠. 우리가 보이는 그 모더니즘이 다 근대성을 계몽주의에서 나온 거야. 심지어는 그 후에 계몽사상가뿐만 아니라 후에 이제 그의 이제 마르크스 사상이라든지 그다음 민중들이 이제 믿고 있는 그 인식 또한 다 계몽주의에 다 속해요. 마르크스 입장 때도 계몽주의죠. 자, 이 부조리한 그것이 뭐예요? 자본주의 세계죠. 이 자본주의 구조 파악해서 이걸 깨트리고 하면 뭘로 진보야?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하는 거야. 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진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모더니즘 세계관이 이제 뭐냐면 언제 깨지냐? 1, 2차 세계대전 깨지면서 인간은 과연 이성적인 존재인가 하는 반문이 들게 되면서 인간은 오히려 감성적인 존재다 하면서 등장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 사상은 프랑스에서 형성돼 갖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살롱들은 여자들이 주도를 했다고 하죠. 여기에서 널리 이제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커피하우스라 갖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확산이 됐고요. 그래서 지방 학회 이런 데를 통해서 이제 계몽 사상이 확산이 됐다. 그래서 예전에 계몽 사상에 관련된 그 내용이 나왔으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계몽 사상은 현존 질서를 타파하고 개혁하는 혁신 사상이죠. 왜냐하면 부조리한 것들 타파하니까. 그러니까 부조리한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걸까요? 절대 왕정이죠.
예, 이런 것들을 탑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됐고요. 새로운 시민사회 건설에 사상적 동력을 제공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몽사상가들 이제 볼게요. 자, 계몽사상가에 관련돼서 예전에 몽테스키웨이, 볼테르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계를 중심으로 해갖고 서총도 좀 나와 있는데, 서계와 서총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계몽사상가들은, 특징이 뭐냐면, 종전 사회계약론적 사상이 있죠. 이게 이제 대중들에게 쉽게 이제 먹히지 않으니까,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 계몽사상가들이 하는데, 자, 이들은 이제 초자연적 형상보다는 자연적 형상을 강조해요. 자,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연과 초자연은 다르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처의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 자연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고 검증 가능한 거야. 이걸 인간의 인식을 통해서 검증 가능한 게 자연적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초자연적 형상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야. 근데 이 자연적 형상은 과학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죠. 근데 이 초자연적 현상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신학의 영역이죠. 신학의 영역.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자연적 현상은 어차피 검증 가능하지 못하니까 제껴두고 어디만 강조하죠? 눈에 보이고 검증 가능한 자연적 현상, 사회 현상이든 과학 현상이든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사회 현상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바라봐요. 그래서 과학적 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계몽주의 세대를 받았기 때문에 인류에 무한한 진보를 할 수 있다고 교육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보면 이제 볼테르, 몽테스키웨이, 르소, 백과전선파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자, 먼저 볼테르를 볼게요. 이 볼테르는 그 2011년도에 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태생이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름이 볼테르는 아니었고요. 프랑스와 마리 알류에라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체가 이제 볼테르라고 있어요. 그거까지 알 필요 없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구호가 뭐냐, 강신을 타도하라. 네. 그래서 간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적 자유를 강력하게 대변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제일 옹호했던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종교적 편협성이야. 네. 어떤 것에 미쳐가지고 다른 종교를 배타하는 그걸 혐오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혐오 되게 열풍이 있잖아요. 그게 충자 갖다 붙이고 함난충 그렇게 갖다 붙이는데, 남혐 여혐이 아니다. 이 사람은 혐오할 것도 혐오해야 돼. 이런 것도 혐오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종교적 자유, 간용들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떤 주의자가 이신론자예요. 그래서 이신론자 입장에서 종교 간용을 중요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부패를 공격하고, 신앙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강조하고요. 미신과 강신의 타파를 노리겠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제일 동경했던 정치 체제가 영국의 입헌 정치예요. 입헌 정치. 그 당시에는 영국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통해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어요. 이거 그 당시 볼테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몽테스키웨나 이런 사람도 그 제일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뭘로 봤냐면 영국의 입헌 정치를 봤어요. 권력이 이제 견제하고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봤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계몽군주에 영향을 미쳤죠. 아까 설명한 프리든 2세라든지 데카르트 여제라든지 그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 볼테르는 온건한 개혁론자로서 이 사람은 집권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을 품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와서 엘리트가 중심해갖고 정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측면에서 좀 오늘날 입장은 좀 다른 건지만 하여튼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러 책도 있어요. 문화사를 제창하고, 루이 14세의 시대사, 제민족 습성과 정신에 관한 시론 등등해서 역사 소설도 많이 했다. 역사 관련된 책도 썼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뺐고요. 자, 그 다음 몽테스키에를 볼게요. 이 사람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 사람은 2번 나왔어. 이 사람이 쓴 책은 꼭 기억해요. 법의 정신. 법의 정신. 예. 그래서 법의 정신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페르시아인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2개의 책이 있는데, 자, 먼저 법의 정신에 보면 이 사람은 견제와 균형을 강조했죠. 그래서 권력을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권력이 장기간 유지하고 제대로 올바른 방향에서 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된다. 이런 말 있죠. 형과 아우가 콩을 나눠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똑같이 나눌까요?
먼저 형이 먼저 짜두고 나서 동생이 선택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각 기관의 어떤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입법, 행정, 사법, 상권을 나누고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 상권 분리를 제일 이상적인 정치를 봤죠. 그래서 이 사람은 법의 정치에서 정치제도는 각국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 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서 서로 상의할 수 있고 특히 이 사람이 관심 있는 거는 명예혁명의 영국의 정치체제야. 자, 이 사람은 생각에 영국의 정치체가 제일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행정, 입법, 사법의 상권 분리를 했고 상호 억제가 된다. 그래서 자유를 유지한 최상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것이 나중에 어디에 또 영향을 미치죠? 미국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은 몽테스키의 이상이 잘 반영되는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귀족의 지배의 자유, 민주의 정치 참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요것도 똑같아. 몽테스키도 일종의 귀족, 엘리트 중심의 어떤 그 대의민주주의를 강조했어요. 대의민주. 그러니까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와 달라요. 여기에서 말하는. 얘네들은 지금은 이제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게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네는 어느 정도 돈이 있고 그리고 지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하고 민중도 거기 따르는 그런 형태가 대의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요거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의민주주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의민주주의는 얘네는 뭐라고 하냐면 선거를 통해서 직접 민주정치라 생각했어요. 이거는 정치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하고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볼테어 몽테스키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상당히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계몽주의자는 겉으로는 뭐 인류의 진보가 어떻고 계몽이 어떻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대중과 유대 엘리트주의에 빠졌어.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를 어디에 자기 같은 부르주아 시민계급에 한정했고 노예제를 또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중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상교과서나 뭐 이런데 교과서도 나와 있거든요. 자,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책이 페르시아인의 편지인데 이건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익명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는 1721년에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발표해 큰 인기를 얻었는데 이 작품은 부연 두 페르시아인들이 고향 친구에게 프랑스 생활상을 알려주는 일종의 편지를 모아주는 이제 서간식 형식으로 발행된 사회 비평서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페르시아인들의 외부인들의 시선을 본 프랑스 사회를 비난을 하죠. 그래서 구치자들의 사회학과 모순을 풍자 재치로 그린 책이 뭐냐면 그 페르시아인의 편지다. 요 책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몽테스키 하면 법의 정신만 기억하는데 요 책도 유명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온 루소를 이제 보죠. 루소. 자, 이 루소는 앞에 이제 뒤에 있는 사회계약론 있죠? 또 사회계약론과 연결돼요. 근데 사회계약론 부분은 좀 나중에 좀 여기는 잠깐 언급돼 있고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뉴스의 그 외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할게요. 뉴스는 그 정교교육을 잘 받지 못했죠. 정규교육을.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독학을 했어. 그래서 16대 제네바에서 이제 그 떠난 후에 방랑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그림을 보면 딱 봐도 지금 봐도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여자들을 이제 더 쉽게 말하면 등치 먹고 산 정도 이렇게 살았던 인물인데 그래 놓고 이제 여자들과 연못을 뿌리면서 또 애를 낳으면 또 어디에다 갖다 맡겼다 고아원에 갖다 맡겼다고 했죠. 그래 놓고는 에밀이라는 이상한 책을 쓰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 자식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는 사람이.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이제 에밀리에서 혁신적 교육 방법을 제시했죠. 그래서 교육의 본질은 목적은 지식의 주입보다는 개인의 잠재 능력과 개성을 개발하는 거다. 좋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 자식은 어디에 갔다? 고아원에 맡겨놨다. 예.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인데.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예술과 학문론에서 예술과 학문의 발달에 덕의 항상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예전에 예술과 학문을 하면 우리가 도덕을 이제 뭐냐면 어떤 윤리적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공부 잘하는 거, 예술 잘하는 거는 인성과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인간 불평등의 기원론에서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 불평등한 사회가 생기면서 가정을 살펴보면서 사람이 태어날 때 자유로우나
지금 어디서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때 쇠사슬은 뭘 의미할까요? 사유재산.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사유재산에 대해서 필요학적인 존재를 봤어.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왜 사유 상태가 넘어갔냐? 이거는 사유재산이라는 그 것들이 존재했고 이것이 인간의 어떤 고통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논리를 제공하는데 이건 나중에 좀 뭐냐면 사회계약론 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유재산에 대해서 누구든 절대적으로 안 봤어요. 이 사람은 뭐죠? 제약될 수 있다. 다른 기본적인 권리에서 제약할 수 있다. 공공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봤던 거죠. 또 그 사람은 이제 또 뭘 낭만주의 선구자죠. 예전에는 이성을 강조했지 계몽주의. 근데 이 사람은 이성을 주의에 반발해서 뭘 강조? 감성. 자연은 감성. 예전에 자연을 이성으로 봤죠. 예, 그래서 인간의 인식의 본질 이런 것들 이성으로 봤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인식의 본질을 감성, 감정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그래서 낭만주의 호시로 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죠. 자연으로 돌아가. 요때 자연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요? 예, 요때는 인간의 인식의 근본적인 건 뭐다? 감성이다. 감성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유로 돌아가니까 이제 청막 쳐놓고 거기에 이제 궁중에다가 돼지 키우고 뭐 소 키우고 그랬다고 하죠. 그건 자연이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사회개혁의 내용인데, 자, 이 사회개혁 내용은 이제 그 D편에 좀 있으니까 요거 할 때 좀 다시 얘기할 거야. 하고 나서 또 얘기할게요. 요 부분은. 예.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고 백가전서파를 이제 볼게요. 백가전서파. 자, 백가전서파를 이제 네. 보통 이제 그 백가전서가 되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지식의 그 전달 형태는 도제식이었어요. 폐쇄적이었고 그래가지고 그 도제 스승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들어와갖고 뭐 기술이든 학문이든 배워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유가 안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발전이 늦었어. 근데 이 백가전서파는 뭐냐면 종전의 지식들을 다 풀어헤쳐가지고 다 모아요. 그래놓고 그냥 제시하면 사람들이 뭐 알아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목별로 정리해갖고 정리해놔. 그래서 기존의 지식들을 뭐냐면 많은 사람들 공유할 목적으로 항목별로 정리해갖고 공유를 했다. 그래서 도제적인 어떤 지식 전달 방식에서 우리 이제 카페의 지금 목표가 뭐죠? 모토가 뭐냐면 카페의 목표가 그 공유죠. 예, 그렇게 공유를 했다. 나눔과 공유를 함으로써 뭐냐면 지식의 근대, 많은 사람들 지식을 알려주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면서 뭔가 이성을 개발하는 거죠. 지식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성이 개발되면서 불합리한 걸 많이 보고, 그래서 불합리한 걸 보고, 뭐냐면 타파를 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학적 지식과 계몽사상을 보급시키고요. 당대의 지식과 계몽사상을 집대성했다. 그래서 이 백가전서는 근대의 어떤 성을 나타낼 때 하나의 지표로서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 다음에 중국 할 때 항상 자본주의 맹하론 할 때 백가전서를 편찬 부분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백가전서파들은 농업만이 아니라 경제 각 부분에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몽사상의 의의를 보면요.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됐고, 그 다음에 근대사회 발전의 사상적 동력이 됐다. 예, 그리고 동유럽의 절대군주의 영향을 줬다. 계몽주의죠. 물론 이들에게도 서로 가지 많은 한계가 있어. 아까 말한 대중과 유리된 엘리트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때 자유는,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누구만 한정돼 있죠? 시민계급만 한정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노예제를 옹호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던 이제 최근의 관점에 대해서 프랑스 대혁명들은 초창기 때는 이렇게 그 계몽사상의 영향을 엘리트들이 이제 이끌었지만 나중에 가면 민중들이 많이 참여하죠. 농민들이. 근데 민중들과 농민들이 계몽사상 알 리가 없잖아요. 이들이 문명자도 많은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제 뭘 주장하면 민중문화를 강조해요. 농촌에 있는 문화, 도시의 어떤 그런 문화들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 농촌 문화에서 이제 구전 문화를 존재했고 농촌에서는 있고 도시에서는 뭐 인쇄물 중심으로 그들 특유의 어떤 문화들이 등장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프랑스 혁명의 중후기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종전에 계몽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단선론적인 어떤 사고방식에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을 많이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서양사 강의에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아. 서양사 강의에는 구구절절 제가 해갖고 이거 맞다 해서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런 관점도 있고 탐복을 했는데
지적 희열을 느낄 수 있어. 근데 제 생각에 시험의 문제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오히려 방해가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사회계약서를 넘어가기 전에 잠깐, 거기 이제 그 관련된 기출문제 좀 풀고 넘어갈게요. 자, 220페이지, 잠깐 넘어갈게요. 220페이지. 총괄평가. 아니, 기출문제. 220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5번. 아이고, 이게. 먼저 4번부터 보죠. 4번부터. 예. 자, 4번 보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거쳐서 유럽 각국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한 시민혁명이 일어나 절대왕조를 타도하고 봉건적 잔재를 일수함으로써 근대 시민사회 수립의 길을 열었다. 그런데 전형적인 시민혁명인 프랑스혁명 사상적 무기는 계몽사상이다. 이 시민혁명 사상적 기반이 된 이유를 400자 이내로 쓰시오. 너무 서두가 길죠. 최근에 이렇게 친절하게 제시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계몽사상이 뭔가, 그 계몽사상이 왜 그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인데 계몽사상의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이성을 가지고 불안정한 걸 타파하면 이 역사 인류가 인간 역사 진보한다. 뭐 이렇게 쭉 쓰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거기 이제 575페이지에 달아놨고요. 자, 거기 한금박쥐 견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 보면서 한금박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더라고. 한금박쥐 분은 이제 2000년도에 초반에 활동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북소년 있기 전에 한금박쥐 분이 매년마다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따가 뭔가 이제 압력을 받아가지고 폐쇄되고 그게 이제 북소년 넘어가고 북소년은 이제 압력을 이겨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있었는데, 예,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예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금박쥐가 이제 예전의 북소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 견해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제가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이제 볼게요. 5번. 자, 5번을 보면 가와 많은 서양 근대의 사상가들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죠. 일단은 가는 30년 전쟁의 참상을 보고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저수했으며 전쟁이 나면 야만인조차 부끄러울 만한 그 잔인한 행동이 기독교 사이에도 행해낸다고 개탄했다. 자, 이건 누굴까요? 국제법을 창시한 그로티우스죠. 그래서 그 30년 전쟁에서 용병대의 어떤 약탈 이런 것들 보고 전쟁 기간이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꼭 지켜야 할 자연법이 있다. 그래서 쓴 것이 전쟁과 자연의 평화에 관한 법이에요. 예. 그래서 국제법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자 개인이 국가나 군주에 복종해야 하지만 자연권에 합의하는데 한계 내에서 그러하며 지배자가 계약에 의해서 위탁받는 권한과 한계를 넘었을 때 이에 정한 것은 시민의 자유에 속한다.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루크의 사회계획론이죠. 루크의 사회계획론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자, 다는 이신론의 입장에서 종교적 간영에 의해 쌓은 계몽사상가로서 파런치아망을 타도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미신과 강신을 타파하기 노력했다. 정치적인 영국의 입헌 대의제를 동경하는 온건한 입장을 취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 이 사람은 앞에 볼테르죠. 볼테르. 예. 그래서 이제 이 볼테르 이렇게 쓰시면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나는 각국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 산업의 발전도 등에 따라서 정치 제도가 서로 다르다고 보았으며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리와 상호경제의 자유 원리를 최상위 기준으로 했다. 이거는 법의 정신인 몽테스키에죠. 몽테스키에. 자, 그 다음에 많은 그 영국의 문호이자 역사가로서 로마 제국 쇠망사를 썼다. 이 책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부터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항략까지 동로마 제국의 멸망까지 역사를 다뤘다. 자, 이거는 이제 누굴까요? 로마 제국 멸망사를 썼던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멸망사도 되게 유명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냐? 그 주요 원인은 뭐냐? 기독교로 들었어.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과정에서 로마의 어떤 건건한 기풍들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비난을 또 받게 돼요. 이 때문에.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 지문을 또 같이 보죠. 1번부터 보죠.
자, 1번을 보면 이제 자연법 사상에 입각해 국제법의 필요성을 제창했다. 맞죠? 이 그로티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은 나는 누쿠예요. 네덜란드 망명에 있다가 청교도혁명에 반발해 기구하겠다. 자, 이 누쿠의 삶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누쿠는 영국의 이제 지식인이고 귀족이에요, 이 사람도.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는 그 당시 스투어트 왕조가 있었거든요. 그 스투어트 왕조의 전제주의 친카톨릭 정책을 비판한 태도를 가졌고, 그때 누쿠의 친구가 누구냐면, 청교도였던 샤추베리 백작 있어요. 애슐리라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성립된 무역 및 식민지 평에 성립을 하니까 거기에 2년 동안 간사 활동했다가 거기에 다시 이제 옥스포드로 돌아와서 연구했다가 프랑스에 또 가서 프랑스 철학자를 교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에 기구할 때 이제 그의 친구였던 샤츠베리 그 백작이 제임스 2세하고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좀 있다가 또 네덜란드 망명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그 루크가 이제 제임스 2세 전제 정치를 불만을 가지고 친구와 함께 네덜란드 망명하는데 이때 명예혁명 1년 전인 1688년 네, 그 1년 전인 그 다시 돌아와서 런던으로 돌아와서 누쿠가 이제 시거당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그 지도자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래서 1689년 명예혁명을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명예혁명 이전에 돌아온 거야.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청교도혁명에 반발 기구했다는 게 아니라 명예혁명 1년 전에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별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적어놓은 게 보는데, 근데 웬만하면 이제 머리 굴리면 금방 맞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루크의 사회개혁론의 의의 중에 하나가 뭐를 정당화시켰죠? 명예혁명을 정당화시켰죠.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명예혁명 위에 루크의 사회개혁론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금방 이제 유추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노리고 이제 문제 낸 것 같아요. 지문은. 예. 자, 그 다음에 3번은 프로이센의 대왕과 같은 계몽존재군주의 존경을 받았다. 맞죠? 이 볼테르는. 그 다음에 4번은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프랑스의 구체제와 사회학의 모습을 비판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페르시아인의 편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몽테스키의 그 두 개의 저자, 하나는 그 페르시아인의 정치, 그 페르시아 편지, 또 하나는 이제 법의 정신. 그 페르시아 편지 부분은 서총에 잘 나와요. 서총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에드워드 기본 로마 제국 멸망이 게르만족에 치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의 승리 때문에 봤다.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멸망사 부분을 이 책이 되게 두껍거든요. 한 7권 재요. 7권. 예. 그래서 7권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다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약본 한 번이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보더라고. 예. 그래서 임용 공부할 때는 이 책을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책이 어떤 책인가는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기초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읽어볼게요. 어디가 있냐면 이제 그 577페이지 기출문제 분석집 있죠? 그 본편, 요약편 말고요. 예, 본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좀 실겸해서.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가지고 계세요? 갖고 있는데. 네, 좀 지금 70분. 네. 어디 쪽에? 예, 여기 5번. 여기 지문 5번 있죠? 577 5번이요. 예.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은 어디? 아 여기. 예. 그 에드워드 기본부터 읽으시면 돼요. 여기 에드워드 기본은 예. 여기 읽어주시고 예. 끝까지 한번. 에드워드 기본이. 예, 에드워드 기본은 에드워드 기본은 프랑스, 라틴어, 그리스어 등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고대 문헌을 섭렵하면서 평생 동안 이 책을 서술하는 데 바쳤다. 그는 이 책에서 로마 제국이 쇠망한 과정을 상세히 더듬어 쇠망의 원인을 밝혀내었다. 로마 제국 멸망사는 그리스를 발전 계승하게 되는 로마가 도시국가의 틀을 깨고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이행하면서 지구의 반쪽을 장악하게 되는 로마 역사의 절정에서 시작된다. 트라이아누스 황제를 거쳐 세계사에서 인류가 누렸던 행복했던 시절이란 소리를 듣는 오연지 시대가 이 책의 서장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은 이 행복과 절정의 역사 뒤에 오만하고 대담하고 교활하고 어리석고 비겁하기까지 한 인간 군상들을 등장시킨다. 대제국의 파멸의 대단을 향해서 때로는 서서히 때로는 급박하게 움직여가는 과정에 동원하고 있는 인물들의 인간의 장점보다는 적나라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운명을 서술하고 있다.
기본은 자신이 기독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멸망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 대한 뻔뻔스럽고 부정직한 공격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불편부당하게 기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로마 제국의 멸망의 주요 원인을 야만족의 침입과 기독교가 로마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네, 여기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드워드 기본의 이제 로마 제국 세왕사 부분을 내용 정도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총괄 평가를 이제 이건 나중에 좀 풀어봐야 되겠다. 총괄 평가는 이제 사회계획론 같이 하고 나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사회계획론을 이제 들어갈게요. 사회계획론. 자, 사회계획론도 요거는 이제 되게 중요하죠. 일단 홉스, 루소. 그거 예전에 몇 번 나왔고, 이 사회계획론 때 보니까 이제 역사 외에도 윤리 과목이나 일사 과목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일사분과 윤리 과목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사회계획론은 그 당시 17, 18세기 때 등장했던 건데, 원래 사회계획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서양사 강의에 보면 두 가지 흐름의 절대주의적 사회계획론과 그다음 이pon주의적 사회계획론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절대주의적 사회론은 뭐냐면 홉스가 대표적인 사람인데 국가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 절대 군주에게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pon주의적 어떤 사회론은 어떤 간습이나 정통을 중요시하고 의회나 뭐 신분제 의회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바탕에 나온 건데 의회나 신분제 의회 역사적 권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대표적인 사람이 루코와 루소 같은 사람이죠. 루코와 그래서 이pon주의적인 어떤 사회계획론과 절대주의적 사회계획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사회계획론 중에 어디를 더 선호했을까요? 왜 이pon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 홉스 사상이 더 먹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절대왕족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하여튼 그러면 사회계획론 처음을 제시한 사람이 누굴까요? 홉스죠. 홉스. 그래서 이 홉스의 이제 사회계획론을 좀 볼게요. 이 홉스는 처음으로 이제 사회계획론을 제시했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초역사적 실체로 이제 보기를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제 인간 역사를 뭐냐면 경험적 통해서 연구한 게 아니라 자기 내피셜로 연구를 한 거야. 나름대로.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사태와 무슨 사태로 나눴죠? 자연 상태와 사회 상태로 넘어져. 근데 이 자연 상태에서는 많이 내는 투쟁이야. 그래서 이 사람 자연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자연권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생존권이야. 생명권이야. 근데 자기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공격부터 막아야 되고 심지어는 남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많이 내는 투쟁이 일어난 거죠. 지금 미국의 총기 사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총기를 왜 가지고 있어요? 일단 미국인들 논리면 남이 날 공격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자기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거꾸로 역설적으로 너도 나도 개나 소나 총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뭐야? 이 총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당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만인의 투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듯이 남도 그런 권리가 있고 결국에 이게 충돌하다 보니까 뭐야? 남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잃을 수 있는 결국에 자연권이 악용됨으로써 심지어 자연권을 못 지키는 그런 역설적인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자연 상태야. 그러면 이 자연 상태에서 이게 비참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상태에 넘어가냐? 사회 상태에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회 상태에 넘어가서 이제 인간들이 계약을 맺는 거야. 그리고 계약을 맺고 그 권리를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절대 군주에게 넘겨줘. 그래서 자연권을 뭐냐면 누구한테 넘겨준다? 절대 군주에 양도하는 거죠. 그럼 이때 자연권이라는 건 어디에만 한정된 거야? 생명권. 이 자연권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긍정적으로 봤어요? 부정적으로 봤죠. 예. 그래서 절대 군주고 이 절대 군주를 형상화시킨 게 뭐냐면 리바이어든이죠. 그래서 리바이어든은 흡수의 사회계약서를 쓴 책 이름이었어. 또 뭐냐면 그 당시에 절대 군주산지라는 어떤 국가 조직이죠. 예. 요때 절대 군주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 뭘 상징하고 있죠? 국가. 그래서 국가의 말은 절대 군주는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 군주의 말은 꼭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리바이어든이라는 있고 그래서 이 국가를 좀 개수로 비유하고 우수한 많은 국민들이 이룬 거대한 모양의 몸체로 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치학이나 사회학에 큰 영향을 주는데 왜냐면 종전에 국가가 다닐 때 사회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이 사람이 제시한 거야. 사회.
그러니까 예전에 국가 개인만 있었지 중간에 사회라는 존재는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회라는 어떤 조직을 제시했고 사회계약론을 제시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크로 넘어가죠. 루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리바이언 썼던 홉스는 절대주의 어떤 사회계약론을 주장했죠. 그래서 국가 주권은 절대 군주의 주장했는데 루코의 사회계약론부터 이pon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의회나 신분제 의회 같은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시민정부론이죠. 예, 요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별표 쳐놓고 기억을 해두시고 정부에 관한 두 논문이라는 이제 부제가 있죠. 자, 배경은 이 사람은 앞에서 설명한 뭐에 가담했죠? 명예혁명에 가담을 했죠. 그래서 명예혁명 1년 전에 와갖고 명예혁명을 지켜봤어요. 그 후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이 명예혁명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썼던 책이 사회계약론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예혁명 이전에 썼던 게 아니라 명예혁명 이후에 그 명예혁명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썼던 건데 내용을 보면 이 사람도 자연 상태, 사회 상태 나눠요. 예, 흡수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좀 자연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 상태는 뭐라고 보면 서로 평등하고 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예, 어중간한 상태야. 예.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자신의 어떤 권리와 재산을 확실하게 좀 보호하기 위해서 확실한 상태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슨 상태로 넘어가죠? 사회 상태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 사회 상태에서 이제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통치자 계약을 맺고 권리를 행사해요. 그래서 국가가 형성돼요. 이때 이제 자연권이라는 것은 홉스가 자연권이 뭐만 얘기했어요? 얘는 생명권만 얘기했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은 자연권은 생명 외에도 뭘 이제 했냐면 좀 재산권하고요, 자유도 연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 재산, 자유 이렇게 자연권을 규정을 지켰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통치자는 우리가 이제 보통 통치자는 왕으로 상징하잖아요. 우리는 왕. 그렇지만 그 다른 책에 보면 정부로 돼 있어요. 정부로 보시면. 근데 제 생각에 정부가 맞는 것 같아. 통치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뭐 입헌군주제를 합리화시켰다 뭐 이런 식의 말이니까 이게 왕일 거라 생각하는데 홉스의 그 시민정부에 그런 말이 없어요. 정부라는 말이 나오지. 예, 그거는 후대 역사학자들이 루크의 사상을 해석할 때 의미를 줄 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실제 원본에는 정부라 돼 있어요. 정부. 예, 정부. 예, 정부에게 계약을 맺고 권리를 위탁하고 국가를 형성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인민의 자연권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인민의 자연권을 침해하면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저항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걸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인민이 자연권을 넘겨줄 때 모두 넘겨주는 게 아니죠. 뭐만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뭐는 넘겨줘 생명권하고 자유권 넘겨주지만 뭐는 안 넘겨줬죠? 일부 양도소에다가 하죠. 보통 재산권 넘겨주잖아. 재산권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냥 불가침한 권리야.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처형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루크의 그 사회계약의 특징이 뭐냐면 재산권 상당히 강조해요. 재산권, 소유권. 그래서 앞에 이제 뭐에 영향을 미치면 국민의회 때 그 뒤에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이다. 이런 권한은 그 관념은 누가 제시했냐면 루크가 제시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정치 형태는 대의제에 가까운 간접민주주의 이렇게 있고 요때 대의제라는 것도 의미가 지금 저 간접민주주의 정치 해갖고 뭐 투표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투표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부 소수 엘리트 사람들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유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한된 투표를 통해서 하자는 소리지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면 투표를 통해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받고 투표를 해가지고 뭐 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게 대의민주주의 아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하여튼 이 사람은 18세기 미국 혁명과 계몽 사상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뉴스의 이제 사회계약론을 보죠. 뉴스에는 이제 건너뛴 게 있죠. 잠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585페이지 보세요. 자, 585페이지에 그 뉴스의 사상 부분이 있죠. 거기 이제 볼게요. 뉴스의 사회계약론은 어디에서 제시했죠? 사회계약론에서 제시했죠. 사회계약론. 자, 이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되게 착하게 봤어요. 착한 존재다.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이었던 인간들이 자연상태에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인간들이 이제 점점 사회상태로 넘어가게 된 건 이제 사회상 되게 부정적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사회상태 왜 넘어갔냐? 인간들이 이제 뭔가 가지고 있었기 되게 이거 사유재산이야.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갖다 보니까 뭐냐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연권과 그런 것들 어디에 위임하죠? 공동체의 일반 의지에 양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평등한 정치적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대신에 자연적 자유, 자연권을 공동체에 양도하지만 또 시민적 자유를 제공하고요. 거기에 이제 이때 그 공동체의 일반 의지는 뭐냐? 공동성과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요. 일반 의지를 구체화시킨 것이 주권이고 그 다음에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야. 그러니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죠. 모든 사람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누구한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인민주권론이라고 해요. 인민주권론. 예, 누쿠의 주권론 국민주권론이라고 해요. 이게 좀 달리 보는데 이거 뒤에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개혁의 의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왜 국가가 성립됐고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통해 일반 의지를 강조하고 했는데 일반 의지를 나중에 이제 뒤에 뭘로 해석하냐면 독재자들이 20세기 그 전체주의, 민족주의, 민족의 의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 그래서 히틀러나 무솔리니에서 좀 왜곡돼서 해석해요. 그래서 국가나 민족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행해지면 무조건 개인은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이제 강조되죠. 자,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도덕적 존재고 다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율적 의지 가지고 이제 정치에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의견,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인민주권서를 제시했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재산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 필요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재산권을 규제해야 된다. 다른 권리에 비해서 재산권을 규제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이제 피게 되고 이런 논리들이 어디에 이제 반영되냐? 국민공회 때 인권선언서 있죠? 거기에 이제 반영이 돼요.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주권이론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해 볼게요. 주권이론. 보통 우리가 이제 국민주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 인민주권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이든 인민이든 그렇게 별 상관없이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국민주권설, 인민주권설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설과 이제 인민주권설 개념을 보면요. 되게 주권이론은 그 예전 로마법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 입장에서는 주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권은 왕이 갖고 있죠. 근데 국민주권설에서는 그 주권 누가 갖고 있냐면 국민한 법인이 갖고 있는 거야. 국민이란 법인이. 그래서 이 법인이라는 거는 기업처럼 이렇게 법인이 있죠. 그래서 이때 국민은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국민은 법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인민주권설에는 사회 공동체 속에 있는 개별 구성들이 다 갖고 있는 거야. 인민주권서는. 그러면 권력 행사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국민주권은 가분가양할 수 있어요. 주권을. 가분가양은 뭐냐? 갑은 뭐야? 주권을 나눌 수도 있고 가양은 뭐죠?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분의 입장에서 정부가 위임해서 그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행정, 입법, 사법에서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상권 분리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가양은 아마 넘길 수 있죠. 그래서 못 먹고 못 살고 못 배운 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넘기는 거죠. 엘리트들이 이제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대신에 투표권을 양도를 해갖고 행사를 해요. 제한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의지 간접민주주의. 오늘날 간접민주주의와 다른 거야 이거는요.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인민주권서는 달라요. 인민주권서는 불가분 불가능해요. 주권이라는 거는 나눌 수도 없고 누구한테 양도할 수 없어. 그러니까 권력이 나눌 수 없다 보니까 권력기관이 나눌 수 없으니까 한 곳에 집중되죠. 단일 권력기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나오는 이제 거기에서 권력기구에 집중된 일반 의지의 일반 의지가 이제 구체화되고요. 여기에서 나온 것은 이제 일반 의지가 구체화되고. 하여튼 권력기구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눌 수 없다. 이거 좋은 말이지만 이 말은 거꾸로 견제가 안 된다는 거야. 후에 독재 체제 할 때 공산당이라든지 무슨 체제는 다 일반의진 을목을 상하잖아. 그 다음에 또 하나 불가능한 뭐냐면 주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양도할 수 없어요. 지가 직접 행사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다 뭐가 있어야 돼? 선거권을 갖고 있어야죠. 보통선거.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투표 외에도 여론을 통해 다양한 통해 보완하는 그런 제도가 발달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들은 국민주권의 구성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능력 있는 시민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인민주권서는 사회 공동체 모두 다 뭐냐면 구성원들이 들어가 있고요. 프랑스 혁명에서는 국민주권서에 반영된 것이 어딜까요? 국민의회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인민주권서에 반영된 게 뭐죠? 국민공회. 그 다음에 정치 지향은 국민주권서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인민주권은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국민주권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그 주권이론이 발달된 게 주로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몽테스키가 처음 제시했고, 이에야스가 완성했고, 누코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민주권서는 루소가 주장했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주권서, 인민주권서의 개념,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586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홉스, 루크, 루스의 견해를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홉스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좀 보죠. 홉스는 인간은 악한 존재를 봐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인의 투쟁을 하고 결국에는 자연 상태, 사회 상태 벗어나면서 제3자에게 국가에게 위임하죠. 그래서 국가를 대변자가 절대군주고 절대군주는 곧 국가에 개인이 떠나서 하나의 공동체의 어떤 수장이죠.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기본권, 자연권을 모두 양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 개인이 생명권, 자신이 지키는 생명권을 갖고 있으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양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군주는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조준이고 복종의 대상이야. 그리고 절대 복종한 거 자기 이익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당시 홉스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돼 있죠. 그래서 절대군주제가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았던 게 뭐냐면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지 않으면 치안도 부재하고 서로 중국하고 싸우고 하면 밑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루코는 인간은 선한 존재도 아니고 악한 존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 그냥 평화로운 상태예요. 근데 인간은 더 나은 상태에 이끄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자신의 재산권을 확실히 지켜야 될 거네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국가한테 이제 서로 계약을 하고 사회 상태로 넘어가는데, 만약 국가가 계약을 위반, 특히, 뭐냐면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이에 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두 양도하는 게 아니라 일부 양도하는 거죠. 자연권을. 자, 그리고 일정한 권리를 대표자에 위임하는 신탁계약이 있으면 취소 가능하고, 취소권은 국민에게 있다. 재산권을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 누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착한 존재로 봤죠. 그래서 자연 상태를 재산도 전쟁도 없는 평화 상태로 했는데, 욕망과 자유가 방치되다 보니까 이제 그 재산권이 형성되고 사회 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상호 간에 계약을 맺게 돼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주의할 건 이제 그때 자연권은 이렇게 해서 일반 의지로 해갖고 했고, 주권은 양도 불가서를 주장하죠. 그래서 주권 같은 건 자기가 행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누스에서의 강조점은 자유를 중시하고 또 거기에서 뭘 강조한다? 재산권을 견제하는 거야. 재산권 견제.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이제 사회계획을 같이 이제 살펴봤어요.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22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221페이지. 아이고. 자, 221페이지, 거기가 이제 6번 문제인데요. 자, 홉스가 가와 나 다를 읽었다면 어떻게 방박하는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권리 장정이고, 근데 나는 미국의 독립혁명서고, 다는 프랑스의 인권선언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나는 이제 무솔링의 무솔링의 그 발언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루크와 누스 사상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는데, 일단 루크와 누스 등에 말한 자유와 재산권은 자연권 존재하지 않다. 자연권은 오직 뭐죠? 자연 상태 인간의 자기 본능대로 할 수 있는 거,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권한이다. 그리고 루크의 저항권을 이제 부정했고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펼쳤던 만인의 투쟁을 이 무질서한 자연 상태를 탈피하고자 왕과 인민과의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왕에게 자연권의 전부를 양도한 거다. 그래서 루크의 그 일부 양도소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루크와 누스 같은 그 자연 상태를 뭘로 봤죠?
노크 같은 경우는 그냥 평온한 상태, 뉴스는 좋은 상태로 봤죠. 예, 그런 것들을 비판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번과 6-3번 문제는 좀 이따 나중에 관련 문제 있을 때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요. 이렇게 있고, 2번이니까 220페이지. 2번하고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자, 보기 자료의 단계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은, 자,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자격을, 인류의 권리를, 심지어 인류의 의무마저 포기한 거다. 한쪽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다른 한쪽에 무제한 복종을 강요하는 약속은 헛되고 못쓰는 약속이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미국의 독립선언서예요. 예, 미국 독립선언서. 그래서, 요거는 루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상에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죠. 예, 호흡스는 그 이전의 사람이고, 누크의 국가계약서는 어디서 들어본 이상한 걸 적어놨고, 영국의 권리장정은 이제 예전에 말했죠. 누크의 사회계약서 권리장정 그 명예혁명 이후니까 이거는 이제 상관없는 거고. 자, 3번을 보면 미국의 독립혁명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가장 크게 미친 저서는 뭐죠? 루코의 책을 쓰게 되니까 시민정부론이죠. 예, 그래서 시민정부론 명칭 외워두시라고 했죠? 이거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법의 정신은 누가 썼죠? 몽테스키에가 썼고, 그 다음 리바이드는 누가 썼죠? 홉스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개혁론은 뉴스가 썼던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그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문제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216페이지 펴보세요. 216페이지. 자, 이 총괄평가는 이제 그 예전에 계몽사상 못했던 부분과 같이 이제 좀 풀어볼게요. 216페이지 10번 문제 같이 보죠. 자, 다음은 계몽사상가의 글이다. 가의 인물의 종교 간의 특징을 세 가지 서술해보고 가 나의 인물의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제일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말해보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10번에 이제 가는 볼테르와 관련된 거예요. 볼테르. 그래서 볼테르 종교가의 특징은 이신교의 내용을 쓰면 되겠죠. 신의 존재 및 신의 숭배, 죄를 위한 인간의 속죄, 영혼분명의 관념, 종교의 윤리적 덕성을 인정하는 대신에 모든 종교의 형식적인 불가능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인격신을 부정하죠. 그래서 신을 제1의 원리, 제1의 법칙 이렇게 봤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있고 나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 몽테스키에죠. 그래서 몽테스키에는 이제 제일 그 정치적인 체제는 뭐예요? 영국 입헌대의제. 이거는 이 당시 볼테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제일 이상적인 정치체제를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18페이지 16번 문제 볼게요. 자, 218페이지 16번 문제를 보면 다음 기획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말해보고 나의 사상적 한계를 니은의 입장에 서술해 보시오. 자, 가는 이신론적 입장에서 종교적 관용을 쌓은 계몽사상가로서 파렴치함을 타도해라 라는 기차의 미신과 강신에 답할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게 이제 그 가와 관련된 내용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볼테르죠. 볼테르. 그 다음에 나도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뭐냐면 몽테스키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세계관의 내용을 이제 보면 기계론적 세계관의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인격적인 신 대신에 그 기계와도 같은 우주의 창조와는 동시에 이 우주 기계를 영원한 법칙에 맞게 움직이도록 한 제1의 동작자를 자신을 설정했죠. 신으로. 그 다음에 나의 한계는 이 사람은 그의 자유는 귀족지배의 자유라는 거. 그래서 그 당시 계몽주의자들 한계가 뭐라고 했어요? 엘리트주의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을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했지 자기 이끌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리학자들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성리학자.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28페이지 보면요. 자,
228페이지, 잠깐만, 이게, 여기 이렇게 잠깐만요. 잘못 적어놨네, 얘가. 228페이지가 아니라 228페이지, 38번 문제 볼게요. 38번. 자, 다음 역사신문의 주인공을 써보고, 기획이 어떤 입장을 수용했는지 말해보시오. 자, 거기서 세계사신문 있고, 반응이론도 18세기. 사상가의 이단아, 혹은 무신론자, 이렇게 인지하고, 그는 모두가 같은 신의 자식이 아닌가. 터키 사람도, 중국 사람도, 유대인도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종교의 관용을 강조하고 교회의 부패를 비판했다. 신앙의 언론, 그리고 출판의 자유를 주장했다. 정치적으로 영국의 입헌 정치를 동경한 거 알려져 있고, 최근 루이 14세 시대를 출간했다. 요 주인공은 이제 누굴까요? 이거는 볼테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두가 같은 신의 자신이 아닌가. 신의 자식이 아닌가. 터키 사람도 중국 사람. 이거는 뭔가 이신론적 입장이 종교 관용론자 있죠. 이신론은 보편적 원리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다 보편적 원리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개혁론과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21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215페이지 7번 문제 볼까요? 예. 자, 7번 문제 보면 다음은 18세기 때 유럽의 사상가들이 제시한 주권 원리를 말해보시오. 자, 그가 타인에게 양도한 것과 동일한 권리를 어떤 구성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가 잃은 모든 것들과 동등한 것은 없고 그가 소유한 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힘을 증가한다. 자, 우리들은 모두 각자의 인격과 모든 능력을 공통적으로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 뒀고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고 태어나고 그 사람의 주인이며 누구도 어떤 걸 빙자해서는 어떤 사람은 빙자해서든 어느 사람의 그의 동의 없이 종속시킬 수 없다. 저기에도 이제 핵심 키워드가 뭐야? 일반 의지죠. 일반 의지하면 누구야? 룰소죠. 룰소가 제시한 주권이도는 무슨 주권이라고 했죠? 인민주권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금성교과서에 있어요. 이 금성교과서에 룰소가 인민주권설 주장했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1페이지 펴보세요. 221페이지 25번 문제 볼게요. 24번 문제네요. 24번. 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의 저서를 써보고, 사람과 저서를 써보고, 이 사람이 주장한 이 주권 원리를 말해보시오. 밑줄치 일반 의지의 의미를 서술해보시오. 자, 여기 일반 의지 나오니까 금방 풀리죠. 룰소, 저서는 사회개혁론, 주권 원리는 인민주권 원리. 일반 의지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공동성을 추구하는 도덕적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 사람들은 만장일치의 결정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일반 의지한다. 그래서 일반 의지의 이제 내용들을 이제 쭉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 보면 3번 문제 볼게요. 아니 3번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요. 37번 문제 볼게요. 37번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사회개혁론의 영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보면 다음 가와 나의 선언에 영향을 준 사상가를 써보고 그 사상가의 주장 중에 밑줄친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권리 명칭과 내용을 동시에 서술. 자, 재산권 불가침한 신성한 권리다. 프랑스 인권선언 있고 만일 어떤 형태의 정복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를 변경하거나 폐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원리 입각하는 동시에 이에 적합한 형태의 권력을 조직하는 새로운 정보를 수립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고 했다. 자, 요거는 저항권, 재산권의 불가침인 거다. 다 누구와 관련된 거죠? 네, 루크에 관한 거죠. 루크.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있고 위추치 내용과 관련된 것은 이제 저항권 관련된 내용인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지배자 개혁에서 위탁받은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고 양도를 했는데 일부 양도했어요. 자연권을 재산권을 유의할 때 일부는 그걸 반항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좀 어렵게 나가면 이 재산권에 관련돼서 위견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루크의 사상에 대해서 정치. 첫 번째 위견 재산권을 뭘로 보면 우리가 생각한 뭐냐면 소유권에 관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유권하고 재산권을 동일하게 보잖아요. 근데 루크에서 소유라는 말을 꼭 재산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반면에 이게 첫 번째 견해인데 재산권이라 보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자연권 전반을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자유, 그다음 생명, 재산도 다 소유권의 범위에. 왜? 우리가 생명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유도 소유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재산적 소유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일부 양도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에 대해서 재산권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또 뭐냐면 자연권 전반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걸 개념을.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대개 이제 뭐냐면 그냥 쉽게 이해하기는 그냥 소유권은 그 재산권 해석할 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책 찾아보시면 그 검색하면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복잡하게 연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누크의 사상을 연구하는 학술 토론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지금 원래는 경제사상 해가지고 뭐 국제법 할 거 넘었는데 좀 약간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거기 이제 587페이지까지 끝나고 경제사상 뭐 별로 없는데 뭐 요거 끝나고 다음 시간 근대사 이렇게 부분에 넘어갈게요. 이제 혁명의 시대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